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은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마라고 알려진 잭 더 리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잭 더 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서운 연쇄살인마, 미제사건이라고 하면 잭 더 리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텐데, 사실 잭 더 리퍼가 활동한 건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짧죠, 활동 기간이. 너무나 당시에는 잔혹하고 충격적인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회자가 되곤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때는 1888년 영국 런던이에요. 당시 영국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잭 더 리퍼라는 인물이 탄생했는지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1888년 영국 런던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취업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잭 더 리퍼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막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구는 늘어나니까 대체 인력은 많고 이민자들이니까 싸게 그냥 막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임금으로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공장이나 일용직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한탕 뛰면 됐는데, 여자들은 그게 좀 어려웠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일거리를 찾는 것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여자들이 많이 하던 일이 뭐였죠? 한여 일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한여 일을 정말 열심히 해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12시간 넘게 일을 해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정도도 안 됐어요. 게다가 한여들을, 이민자들을 잘 안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자 여성들은 일 구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한여만으로 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여성들은 부업으로 이제 매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매춘으로 버는 돈이 좀 더 많아지니까 아예 매춘으로 전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민자 여성들의 경우에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막 급하게 매춘, 오늘 하루는 매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춘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춘부의 수는 폭등하게 됩니다. 당시 런던에만 기록된 매춘부의 수는 5,000명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매춘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잭 더 리퍼 사건의 배경이 된 화이트 채플이라는 지역에는 당시 경찰이 집계한 결과 매춘부의 수가 1,200명이었어요. 그리고 매춘부 숙소가 65개. 근데 이 매춘부 숙소에라도 들어가면 참 다행인 경우예요. 이 매춘부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매춘부 숙소에도 못 들어가고,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없어진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남자를 불러요. 일로 와서 나랑 잠깐 놀아? 그런 다음에 밖에서 야외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골목 으슥한 데 들어가가지고 침대도 없어. 그냥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다 보니까 이 폭력배들이나 갱단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이제 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내 구역에서 일하려면 돈 내. 이렇게 해가지고 갱단들이 돈을 걷어서 갈취를 해가는데 정작 보호 같은 건 전혀 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외 매춘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야외 매춘으로 버는 돈도 심지어 되게 적어. 그래서 한번 짧게 하면 4펜스를 벌 수 있어요. 4펜스. 지금 돈으로 따지면 3,000원. 그러니까 숙소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잠은 자야 되는데 뭐 어디 허름한 뭐 숙소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자 숙소라도. 근데 그것조차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숙소를 못 구한 매춘부들은 어떻게 잠을 자냐면
벤치에서 자요. 근데 그 벤치도 돈을 받아요. 벤치에 여러 명이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야. 그러면 안 넘어지게 해주려고 앞에다가 줄을 이렇게 쭉 쳐놔요. 우리 놀이기구 타면 안전바 만들듯이 줄로 이렇게 안전바를 만들어두고 밤새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매춘부들이 거기서 이렇게 쪼그려서 벤치에 앉아서 잠을 자는 거야. 너무너무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거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화이트채플이라는 지역은 우범지대로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이 화이트채플 일대의 별명은 최악의 거리, 가장 위험한 도시로 불렸어. 그래서 정말 극도의 빈곤, 열악한 환경, 노숙자, 매춘부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강도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폭행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조차도 너무 일상적인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 잭 더 리퍼가 탄생한 겁니다. 이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은 왜 잭 더 리퍼라고 불렸냐면, 잭은 그냥 남자 이름이에요. 뭐 철수, 홍길동 이런 그냥 남자 이름. 익명의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퍼는 찢다, 립에서 리퍼가 됩니다. 찢는 사람. 그러니까 풀었으면 찢는 남자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찢는 남자 잭 더 리퍼가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잭 더 리퍼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출현을 했는지, 어떤 희생자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첫 희생자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살인사건이 너무나 빈번했고, 나중에 이 잭 더 리퍼가 유명해지고 나서는 잭 더 리퍼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슷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가 잭 더 리퍼가 죽인 거고 어디까지가 잭 더 리퍼가 죽인 건지도 정확히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잭 더 리퍼의 사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11개의 사건을 먼저 알려줄 거예요. 일단 첫 시작은 1888년 4월 3일이에요. 자, 희생자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사진이 없는 부분들은 사파로 대체될 겁니다. 자, 4월 3일 당시 45살이었던 매춘부 엘리자베스 스미스예요. 이 엘리자베스 스미스는 3명의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전부 뺏기고 심각하게 폭행당합니다. 그렇게 부상을 입은 그녀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공동하숙소로 겨우 들어와서 관리자한테 내가 어떤 남자들한테 공격을 당했고 한 명은 어렸어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바로 다음날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사망합니다. 검사 결과 폭력배들이 자궁으로 뭉툭한 물체를 집어넣었고 이것이 복막을 뚫어서 복막염으로 사망을 한 거죠. 이 엠마는 폭력배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죽었어요. 자, 이거는 추정이 되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잭 더 리퍼의 사건이라고 추정이 된 사건들을 좀 더 제대로 다시 알려줄게요. 두 번째 사건은 1888년 8월 7일이에요. 오전 2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피해자의 이름은 마르타 테브럼. 이 마르타 테브럼은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편이랑 헤어져서 목수였던 남자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공장이랑 매춘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딱 그런 종류의 여자인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너무 부족해서 매춘을 같이 하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사건 전날 메리라는 다른 매춘부와 함께 군인 2명을 만나요. 그래서 한 커플씩 나뉘어서 따로 숙박업소에 들어갔어. 근데 그날 새벽 사람들이
살인이야! 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화이트채플은 워낙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내가 자는 게 더 중요하거든. 어차피 사람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건데 내가 뭐 하러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새벽 5시쯤 되어서 한 노동자가 출근을 하다가 계단에 쓰러진 마르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르타의 사망 원인은 짧은 칼로 39번 찔린 상처 때문이에요. 근데 목에 9번, 왼쪽 폐에 5번, 오른쪽 폐에 2번, 심장에 1번, 간에 5번, 신장에 2번, 위장과 성기에 6번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신의 치마가 머리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다 드러낸 상태로 있었던 거죠. 맨 다리로 계단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1888년 8월 31일. 역시 매춘부였던 메리 앤 니콜스라는 여자예요. 이 메리 앤 니콜스라는 여자는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잠을 자러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숙박비가 4실링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나가 절대 안 돼. 4실링 가져와야지. 안 돼.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숙박업소에서. 그런데 쫓겨나면서 거기에 침대 하나 비워놔. 내가 4실링 금방 벌어온다. 내가 숙박비 벌어서 올 거야. 침대 비워놔야 돼. 라고 하고 나갔어. 그리고 새벽 2시 30분쯤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숙박비까지 그거 못 벌겠어? 내가 오늘 숙박비 3배 되는 돈을 벌었어. 근데 술 마시느라 다 썼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껏 취해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전 3시 40분쯤 메리의 시신이 마국간 앞에서 역시 하체를 전부 다 드러낸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마부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마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분이 남사스럽게 치마를 싹 내려줘.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경찰이 30분 뒤에 출동을 해서 메리의 시신을 확인을 했고 검사한 결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혀에서 열상이 발견돼요. 찢어진 상처. 그러니까 혀가 상당히 부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 귀 아래부터 10cm가 찢겨 있었고요. 그 아래부터 오른쪽 목에서 20cm 정도 베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 상처 때문에 완전 목이 거의 절단이 된 거야. 경정맥이 이때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습니다. 워낙 깊게 베어서 이 목뼈를 지나서 척추가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칼로 복부에 깊게 베인 상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벤 상처, 여러 차례 잘라낸 상처, 오른쪽에서 옆구리를 찌른 상처 등 여러 가지 상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상처 수에 비해서 당시에는 피가 많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을 조른 다음에 애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찔렀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신을 옮겼는데 그 밑에 피용덩이가 고여 있었대요. 좀 무섭나요?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시신들에 너무 공통점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건 중에는 잭 더 리퍼의 사건이 아닌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래 연쇄살인이라는 건 처음에 상당히 미숙한 방법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살인을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패턴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점점 이제 공통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 사건은 1888년 9월 8일 오전 6시에 발견된 애니 체프먼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자 우울해서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임시숙소에 들어갔으나 숙박비가 없어서 쫓겨났고요. 역시 금방 돈 벌어올 테니까 침대 비워놔요 라고 하고 나갔어요. 이 애니 체프먼이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건 시신으로 발견되기 30분 전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남성이 이렇게 옆에 와서 물어봤대요. 하겠는가? 그러자 애니가 예?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40세가 넘어 보였고 약간 어두운 피부를 가진 외국 신사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오전 5시 30분이 조금 넘었을 무렵 한 목수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알 수 없는 음성과 여성의 안 돼! 하는 비명소리, 그리고 곧 무언가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 체프먼은 오전 6시 임시숙소 뒷마당 문 근처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엎드린 채로. 애니 체프먼 역시 혀가 이빨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상당히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목은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절단되다시피 잘려 있었고요. 복부는 난도질을 당해서 장기가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질과 자궁이 도려져 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폭행이랑 살인이 워낙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누가 또 오늘 죽었다더라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였는데 이 시체 상태가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이 기사에 났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 과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대요. 그 정도로 당시에 아무리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도 이렇게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일은 그전까진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9월 10일 경찰은 존 피저라는 남자를 체포했는데 당시 가죽 앞치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남자는 재화공이에요.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이 매춘부들 사이에서 살인마일지도 모른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대. 그래서 이 남자를 슬금슬금 피하면서 공포의 대상처럼 생각했고 경찰이 이 소문을 믿고 그를 체포를 했는데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혐의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편지가 도착해요. 한 신문사에 편지가 도착하는데 편지 내용은 난 경찰들이 날 잡았으며 아직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들이 똑똑한 척 이야기할 때 웃음이 나더군. 그 가죽 앞치마에 대한 농담은 정말 웃겼어. 난 창녀들이 혐오스럽고 내가 최고랑을 찰 때까지 그들을 찢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중략. 다음번에 할 일은 여성분의 귀를 잘라서 재미로 경찰서에 보내는 거지. 내가 좀 더 일할 때까지 편지를 보관하다가 공개를 하도록. 그러니까 다음 살인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귀를 잘라서 보내면 그때 공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내 칼은 아주 좋고 날카롭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바로 써보고 싶어. 그럼 행운을 빌어. 안녕히. 잭 더 리퍼로부터. 이 별명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시길. 이라고 편지가 오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정말 하이드체플에 난리가 났다. 이 잭 더 리퍼라는 별명을 본인이 붙였고 이 별명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더라. 살인마가 대담하게 경찰에다가 편지까지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서 이 편지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이 편지는 정말로 잭 더 리퍼가 보낸 건지 누가 장난을 친 건지는 몰라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한 여성의 살인 사건에서 귓볼이 잘려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범의 편지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가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때 잭 더 리퍼가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잭 더 리퍼를 가장해서 장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낸 시점, 편지 글씨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편지가 진짜 잭 더 리퍼가 보낸 편지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 다음 범죄가 1888년 9월 30일, 일명 더블 이벤트라고 불리는 범죄가 일어나요. 첫 번째 여성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라는 여성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는 오전 12시 35분과 45분에 남성과 같이 있는 모습이 각각 목격이 됐어요. 근데 45분에 이 엘리자베스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사람은 슈바르츠라는 사람인데 헝가리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건너던 중에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어두운 머리색과 갈색 수염을 한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을 길거리에 집어 던졌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골목길 안으로 그 여자를 끌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슈바르츠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죠. 이후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는 새벽 1시쯤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마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야, 왜 사람이 쓰러져 있어? 술을 마셨나? 여기 봐요! 이러면서 흔들었는데 시신이 아직 식지 않았고 목에서는 여전히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목은 13cm 정도 직선으로 베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동안 죽인 시체랑은 다르게 이 시체는 크게 별다른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죽이자마자 이 마부의 인기척이나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딱 들리니까 바로 목을 자르자마자 도망을 쳤다라고 추측이 돼요. 아직 시신을 훼손하지 못한 채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 마부가 발견했을 때는 아직 시신이 따뜻했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째로 다른 여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 여성은 캐서린 에도우스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오후 8시 30분쯤에 술에 만취돼서 누워있다가 경찰이 다가와서 이름을 물어봤대요. 아가씨, 여기서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는 nothing 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죠. 근데 경찰이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괘씸죄로 유추장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후 경찰은 그녀가 새벽 1시쯤에 정신을 차린 것 같자 다시 이름을 물었고 그때 자기 이름을 메리 앤 켈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유치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향했는데 유치장에서 하루만 더 있지. 새벽 1시 35분쯤에 지나가던 남성 3명이 길을 가다가 캐서린을 봤대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캐서린 에드우즈는 선원 복장을 하고 붉은 스카프를 맨 수염이 있는 남성이랑 대화 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캐서린은 10분 뒤인 새벽 1시 45분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던 위치에서 딱 12분 떨어진 곳이에요. 시신은 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져 거의 잘려 있었고요. 얼굴이 훼손된 채 오른쪽 귀에 귓불이 잘리고 치마 역시 복부 위까지 걷어 올려져서 하복부를 전부 절개해서 장기를 다 꺼낸 다음에 오른쪽 어깨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왼쪽 신장과 자궁의 대부분을 적출했어요. 당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너무 잔인한가요? 정말 아예 그냥 다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잘라낸 거죠. 사진 잔인하니까 내려줄게요. 근데 이 장기가 사라진 것 때문에 경찰은 이 범인이 뭔가 의학적인 부분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일 거다 라고 추측을 했어. 아니면 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일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 3시 정각, 피가 묻은 앞치마 조각이 살해 현장 주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벽에 분필로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지 않을 존재이다 라고 글을 적어놨대요. 이건 사진이 없. 근데 이 사진을 왜 안 찍어놨냐면 이 낙서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적 감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편지가 오면 장난 편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리고 뭐 이 벽에 있는 게 잭 더 리퍼가 쓴 게 아니었다고 해도 사진 한 장 정도는 남겨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오전 5시에 이 유대인 관련해서 글을 쓴 걸 보면 반유대인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잭 더 리퍼가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이 반유대인 운동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위험하다. 낙서 빨리 지워버려라 라고 해서 낙서를 지운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이트채플 자경단 위원장인 조지 러스크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와요. 근데 이 편지는 상당히 유명한 편지예요. 일명 지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프롬 헬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옥에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특이하게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썰부터 시작해서 스펠링을 엄청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못 배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아무튼 불러줄게요. 어떻게 적어놨는지. 러스크 씨, 내가 당신을 위해 남겨둔, 내가 튀겨먹은 나머지 신장의 반을 보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이걸 꺼낼 때 쓴 피 묻은 칼도 당신 앞으로 보내드리리다. 그리고 밑에 따로 적었어. 잡을 수 있을 때 날 잡으시오. 그리고 편지에 함께 정말 신장 반쪽이 동봉돼서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라졌던 캐서린의 신장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대생이나 다른 사람이 동물의 신장 가지고 장난을 친 건지 정말 진범이 보낸 건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캐서린이 사망했을 때 옆에 있던 낙서를 지우지 않았으면 적어도 이 글을 쓴 사람과 낙서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봤을 텐데 낙서를 지워버려서 그것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가장 끔찍하게 살해된 피해자이자 가장 어린 나이였던 25살의 매춘부 메리 제인 켈리예요. 이 메리는 11월 9일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켈리의 이웃이었던 다른 매춘부의 증언에 따르면 메리는 살해되기 전날 밤 붉은 머리의 유대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집에 들어왔고 1시 30분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3시쯤에 그녀의 친구가 방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전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4시쯤에 위층에 있던 여자가 살인이야! 라고 하는 비명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역시 신경 쓰지 않았죠. 살인? 그렇구나. 오늘도 살인이 났구나. 내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잤어요. 그런 비명은 워낙 새벽마다 들리니까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오전 5시 45분쯤에
누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 역시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 45분쯤에 메리의 집주인이 6주째 밀린 집세를 받으러 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받고 만다. 내가 월세 받고 말 거야. 이씨 집에 없는 척을 해?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이렇게 방안을 보게 됩니다. 방안을 딱 봤는데 거기에 시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난도질 당한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메리로 보이는 여성인 거예요. 얼굴이 워낙 많이 훼손이 되어서 여기 부분이 얼굴이에요. 근데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코인지 어디가 입인지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그 정도로 훼손이 되어서 그냥 메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여성이 거기에 시체로 발견이 되어서 곧바로 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얼굴은 보다시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고 눈썹, 코, 볼, 광대 모든 부분이 도려져 나가 있었고 입술은 턱까지 잘려 있었대요. 귀도 잘려나가 있었고 훼손된 머리 아래에는 도려낸 가슴, 신장, 자궁 등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옆에 보이는 탁자에다가 발라낸 허벅지 살이랑 배의 살 같은 부분들을 옆에다가 늘어놨고요. 심장을 얼굴 바로 옆에 베개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렇게 장기를 다 적출해서 파헤쳐진 배 위에 왼손을 이렇게 올려놨죠. 그리고 왼쪽 폐는 다 뜯겨져 나왔고 허벅지는 전부 다 난자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살해된 피해자들이 모두 다 시신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메리는 특히나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아마 이유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메리의 거처 안에서 일을 저질렀던 거고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이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독 시신을 훼손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투입이 됐죠. 근데 당시에 경찰들은 과학수사 이런 것도 몰랐고 너무나 무능하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범인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어요. 아, 무서워서 못 살겠다. 살인마를 도대체 왜 못 잡냐?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이런 얘기만 듣는 거지.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반드시 그놈 잡아와 라고 어명까지 내렸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메리를 마지막으로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은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살인사건을 사람들은 잭 더 리퍼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밝혀진 건 이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적어요. 잭 더 리퍼가 벌인 직접적인 살인 행각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는 그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던 메리 앤 니콜스, 그리고 네 번째 희생자였던 애니 체프먼, 더블 이벤트로 사망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드우즈, 그리고 이 마지막 희생자였던 메리 제인 켈리, 이렇게 딱 5명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때의 사건들을 기반으로 재수사를 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거일 것이다 저거일 것이다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잭 더 리퍼가 죽인 것보다 모방범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지금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고 모방범죄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 목격자도 많고 용의자도 많았어요. 용의자를 어떻게 추렸냐면요. 잘 들어봐요. 20대에서 40대 백인 중상류층 사람이며 어두운 곳에서도 정확하게 장기를 적출한 것으로 보아 의학적 지식이 해박,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음 이에요. 20대에서 40대 백인 중상류층 남자,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는데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의자가 300명에 달한 거야. 근데 공통점은 외과 수술용 칼 같은 아주 날카로운 날붙이로 시신을 훼손했고,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조르거나 목에 가해진 자상, 그리고 훼손의 대상은 대부분 복부, 내장, 얼굴이에요. 뭐 팔을 자르거나 뭐 다리를 자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다음에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복부에서 장기를 적출한 경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해부를 아주 잔인하게 하면서도 이게 뭐 가로등이 아주 밝은 그런 근현대도 아니고, 그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길거리 한밤중에 그것도 정확하게 신장을 적출할 수 있었다는 것들, 이런 점 등에 미루어 보아 뭔가 외과적 기술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이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의사다 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너무 난잡하게 막 내장을 막 꺼내고 어깨에다 걸쳐놓고 뭐 귀도 잘라보고 얼굴도 잘라보고 뭐 자궁도 적출해보고 너무 난잡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과적 기술이 전혀 없이 그냥 취미로 사냥을 다니다가 사슴이나 뭐 토끼 정도 해부해본 중상류층의 남자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들어보니까 또 그럴 법하죠? 그죠? 그리고 여자들만 노려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정신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죠. 뭔가 어린 시절 여성에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뭐 여자에게 너무 대차게 차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겠지, 본인은. 자, 그런데 이렇게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용의자 중에 상당히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 되게 특이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예요. 엘버트 빅터예요. 네, 왕족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왕족 엘버트 빅터, 당시 의사였던 프랜시스 텀블티, 그리고 역시 의사였던 몬테규, 군의관이었던 마이클, 낙태 전문의였던 토마스, 이발사였던 에런 등등 여러 방면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성들이 다 용의선상에 오른 거예요. 300명 정도가. 자, 이 왕자 이야기를 먼저 해줄게요. 왜 이 왕자가 용의선상에 올랐냐면 이 엘버트 왕자는 매독으로 미쳐 있었대요. 매독이 걸려서 정신이 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매춘부를 임신시켰었다. 그런데 왕실에서 이를 덮기 위해서 뭐 살인을 저질렀고, 뭐 아니면 이 왕자가 정신병이 있었고 살인을 계속 저질렀는데 왕실에서 이걸 묻기 위해서 일부러 범인을 잡지 않았던 거다. 기타 등등 이런 음모론 등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왜 아니냐? 살인이 벌어지던 날 이 왕자는 런던에 없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름 알리바이 있으면 풀어줍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는 프랜시스 텀블티라는 남자인데요. 이 프랜시스 텀블티는 그때 경찰들이 지목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니까 뭔가 해부학적 지식이 설명도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1888년 11월에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잭 더 리퍼의 살인이 멈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다. 이 남자가 미국으로 간 뒤부터 잭 더 리퍼가 사라졌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실 미국인 출신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미국으로 도망갔냐면 남성들을 강제추행했던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불법이었던 동성애 혐의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마침 도망을 갔는데
마침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멈췄던 거죠. 그래서 증거 불충분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였던 몬테규 존 드루이트. 일단 목격자들이 증언한 그 잭 더 리퍼의 외모와 상당히 흡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의사였어요. 뭔가 멀쑥한 남성,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리고 1888년에 이 사람도 12월에 템스강에서 자살을 했는데 마침 또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이 멈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장 유력한 잭 더 리퍼 용의자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니까 해부학적 지식도 이해가 되고 외모도 흡사하고 이 사람이 자살한 뒤에 잭 더 리퍼도 없어졌고 말이 되네? 라고 생각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이 벌어졌을 당시 상당히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화이트채플이라는 이 지리에 익숙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살한 것은 범인으로 몰려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역시 동성애 혐의가 있어서 실직을 했기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해요. 자, 용의자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자, 다음 용의자를 한번 봅시다. 다음 용의자는 미국 출신의 낙태 전문의였던 토마스 닐 크림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잡혀서 교수형을 당했어. 1892년에 교수형을 당했는데 교수형 당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난 잭 더 리퍼였다. 내가 사실 잭 더 리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수형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교수형을 당했냐면 당시 낙태 전문의였는데 이 낙태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 뭔가 증오심 같은 걸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춘부들을 비소로 살해한 거예요. 잭 더 리퍼는 당연히 뭔가 날붙이 같은 걸로 해부하고 찢어 죽이고 이런 건데 이 남자는 비소로 잡힌 데다가 이 잭 더 리퍼가 활동했을 당시 1888년에 미국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용의자가 한 명 있어요. 잭 더 리퍼가 활동했을 당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있겠죠. 와, 그 대단한 셜록 홈즈를 쓰는 아서 코난 도일이라면 잭 더 리퍼의 정체를 알지 않을까? 잡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영국 경찰도 범인이 하도 안 잡히고 이 꼬리조차 못 잡으니까 실제로 코난 도일한테 의뢰를 했어요. 한번 추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코난 도일은 상당히 영리하게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범인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잭 더 리퍼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짧게 추리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추리를 했냐면 편지를 본 거야. 이 잭 더 리퍼의 편지는 이게 상당히 유명한 Dear Boss라는 편지고요. 그 이후에 온 편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From Hell이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한테 온 편지들을 분석을 한 거야. 분석을 했는데 이 편지에는 영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잭 더 리퍼는 미국인 출신이거나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외국인일 것이다 라고 추리를 했어요. 어느 정도 미국에서 활동을 했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리를 했고요. 아주 특이하게
잭 더 리퍼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여장을 한 남자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을 지목합니다. 일명 미친 산파예요. 이 여자는 자기 애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목을 잘라 죽인 혐의로 1890년 12월에 처형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잭 더 리퍼의 활동이 멈춘 때랑 비슷하죠. 1866년 출생인 이 여자는 메리 피어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메리 피어시고요.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메리가 어렸을 때 사형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사형당했기 때문에 살인자의 딸이라는 그런 뭔가 좀 불운한 닉네임을 가지고 10대와 20대를 아주 힘들게 보냈죠.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 이름은 프랭크라는 남자, 가구 운송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유부남이었죠. 근데 1890년에 어느 날 프랭크의 아내가 이 메리를 자기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관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 그리고 그날 오후 이 프랭크의 이웃은 정체불명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이 프랭크 아내의 시체가 발견됐죠. 목이 잘린 채였고 이 프랭크의 아기 역시 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을 잘라서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인 이 여자가 잭 더 리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니까 질 더 리퍼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근데 이 여자가 특이하게 산파였기 때문에 온몸에 피를 묻히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증거가 없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용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발사예요. 폴란드계 유대인이면서 화이트채플에 살고 있던 남자. 에런 코즈민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정신병력도 가지고 있어요. 정신착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매춘부를 아주 증오했다고 합니다. 와, 딱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1889년 3월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잭 더 리퍼의 살인도 멈춘 거죠. 아주 유력한 용의자예요. 그리고 이발사니까 칼 같은 거 들고 다녀도 생각해봐. 외과용 칼 같은 날카로운 날붙이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면도용 칼이 거기에 딱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가 정신병원에 수감되면서 잭 더 리퍼의 살인 행각도 멈췄어. 그런데 역시 증거가 없고 이 정신병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은 주로 환청,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정신병 때문에 사람을 해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위험한 환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당시 유명했던 용의자들까지 알아봤어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잭 더 리퍼가 누군지 찾는 게 그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니, 뭔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 용의자가 아주 몇 명으로 추려졌는데 증거가 없어서 몇 명이 풀려났어. 한 명, 두 명이야. 그것도 아니고 모방범죄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잭 더 리퍼가 죽인 건지도 모르고 잭 더 리퍼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모르고
용의자가 300명인데 그 중에서 추리는 게 그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연쇄살인마 미제 사건의 대명사 같은 그런 어떤 캐릭터적인 존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잭 더 리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사설 탐정이자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잭 더 리퍼 연구가 라고 주장을 하는 남자입니다. 러셀 에드워즈라는 남자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잭 더 리퍼의 정체를 알아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따란 하고 들고 있는 이 스카프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이 스카프는 무슨 스카프냐면 2007년에 캐서린 에드우즈의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스카프가 경매에 나온 거죠. 그래서 러셀이 이걸 사서 연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거죠. 그 네 번째 희생자였던, 그러니까 정말로 잭 더 리퍼가 죽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캐서린 에드우즈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이 스카프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당시 상피 조직 세포가 100년이 이미 훨씬 지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DNA 검사는 불가능했는데 모계로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잭 더 리퍼의 여자 형제의 후손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셀은 당시 낙서,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처벌받을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낙서 있잖아. 그 낙서를 보고 잭 더 리퍼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용의자 중에 이 유대인이 딱 2명이 있었어요. 조지 체프먼이라는 남자랑 이 에런 코즈민스키, 딱 2명. 그래서 이 2명을 찾아내서 이 2명의 모계의 후손을 찾아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설 탐정이라고.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체프먼과 에런 코즈민스키의 모계 후손을 찾아서 설득을 한 끝에 DNA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에런 코즈민스키의 여동생의 손녀에게서 이 스카프에서 발견된 상피 조직 유전자와 99.9% 일치한다라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126년 만에 미스테리로 남았던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이 에런 코즈민스키로 밝혀졌는데요. 러셀은 이걸 가지고 책을 냈어요.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사실 에런 코즈민스키다. 그는 뭐 살해 현장 당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화이트채플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리에도 상당히 익숙했다 라면서 책을 냈는데 여기에 반박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반박한 거는 이 숄 자체가 피해자의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피해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신발을 전당포에 맡기고 맨발로 다닐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런 실크 숄을 두르고 다닌다?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반박 근거는 현장에서 스카프나 숄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카프가 캐서린의 스카프다라는 증거는 이 스카프를 팔던 사람이 건네준 편지밖에 없어요. 이 편지에는 당시 경찰관이 살해 현장을 보고 그 살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스카프를 이거 우리 와이프 주면 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스카프를 들고 가서 아내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여기 이 스카프에 핏자국이 있었는데 그 핏자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카프는 빨지 않은 상태로 100년이 넘게 보존할 수 있었고 혈흔이 발견이 된 거다 라고 하는데
모투성이로 온몸이 난자된 피해자 옆에서 숄이 예뻐서 경찰관이 이 숄을 안 해주려고, 죽은 사람 숄을 안 해주려고 가져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약간 신빙성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DNA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물론 멀리 떨어진 여자 후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집안 여자, 그러니까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무조건 그냥 목에 혈통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테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든 한 부족에게서 다 똑같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딱 집어서 이 집안에서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정확하게 내려왔어요.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DNA도 이 사실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으로 많은 반박 기사들이 났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데 또 생각해보면 유독 특이하게 여기에서 핏자국과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 DNA가 발견이 됐는데, 또 유독 특이하게 에런 코즈민스키의 여동생의 손녀한테서 이 유전자가 99.9%가 일치하는 게 나왔다? 이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일리가 있어. 그죠?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제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에런 코즈민스키일 것이다 라는 게 최근의 주장인 거죠. 최근에 밝혀진 사실 잭 더 리퍼의 범인은 그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잭 더 리퍼의 뒷 배경 이야기, 잭 더 리퍼의 희생자들 이야기, 그리고 잭 더 리퍼의 용의자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범인 이야기, 오늘 이렇게 했고요.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